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나라는 오늘의 마지막으로 살펴볼 나라는 삼국시대 중에 백제예요. 계속해서 이 큰 흐름을 잊지 말고 가자고 했었죠. 뭔가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다 할 때는 대체 어느 큰 챕터에서 내가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한국미술사를 보고 있고, 그 중에 선사시대를 지나서 큰 흐름에서는 삼국시대, 통일신라 이전의 시대를 보고 있고, 삼국시대 중에서도 오늘은 고구려를 지나서 백제까지만 진도를 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옆에 두고 계속 확인을 하면서 백제 시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가 소수림왕이 불교를 들여왔다면 백제는 성왕에 의해서 백제가 불교가 융성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에 아스카 문화에 좀 영향을 많이 줍니다. 왜냐면 일본 아스카 문화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구려에서 봤던 흐름과 똑같이 회화랑 불상, 이걸 조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공예품 순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회화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분 벽화로 나타나는데 어디에 나타나느냐? 능산리 구분 벽화. 같은 경우에 벽화를 살펴볼 수 있고, 백제의 조금 다른 특징은 산수문전 같은 무늬 전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전돌, 벽돌이라고, 구워내는 벽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차흙으로 직접 빚어낸 벽돌에 뭐 산수 무늬가 들어간 그런 벽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전돌에서 백제의 회화적인 특징을 살펴볼 수 있고, 또 다른 산수무늬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산수문 얘기가 나온 김에 같이 볼게요. 은재 산수문 탁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예에서도 회화적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불상을 볼 건데, 고구려의 불상과 백제의 불상의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그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 불상이 선생님 생각에는 마찬가지로 납석제라는 종류의 돌에 생긴 열의 좌상, 앉아있는 상이죠. 아까 입상이 서 있는 거였다면 좌상이 있고, 표정을 보면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친밀해요. 이런 특징은 다른 불상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또 있냐면 금동 보살 입상이 있고요. 우리 멀지 않은 곳이죠. 서산마의 삼존불에서도 이런 표정을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표정이
보면은 친밀해. 약간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어. 또 살짝 미소까지 이렇게 띄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게 백제 시대인데 뭐도 좀 다르냐면 보면 이게 정말 자세히 뜯어봐야 그리고 배우고 봐야 보이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보면 눈은 약간 이렇게 다 가느다란데 코가 고구려는 좀 길고 좀 뾰족한 코라면 백제 코는 약간 이렇게 복코인 경우가 많아요. 복코. 이미 좀 뭔가 후덕하고 인간적인 느낌이 코에서부터 들죠. 이런 느낌으로 코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상차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이 뒤로 갈수록 공예도 백제 신라로 갈수록 발전하는 듯한 그리고 유물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거겠죠. 그런 유물들을 볼 수 있는데 먼저 하나는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금제관식. 그리고 정말 화려하죠. 이 금제관식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이거는 정말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게 이건 향로죠. 이건 뭐라고도 부르냐면 금동, 용봉, 복례산, 향로라고도 부릅니다. 이 안에 불교적인 요소도 있고 산이 있으니까 도교적인 요소도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불상 같은 건 다 오직 불교적인 요소였다면 지금 산수문 전에서도 볼 수 있고 산수문 탁잔에서도 볼 수 있고 여기 용봉 복례산 향로에서도 볼 수 있고 산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이거는 뭐냐면 백제가 불교뿐만 아니라 자연으로 귀의를 하자는 도교, 자연 친화적인 도교, 불교와 도교를 모두 수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종교적이고 사상적인 것들이 결국은 문화재, 우리 예술 작품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아까 고구려에는 남아있는 탑이 없어서 탑을 빼놓았는데 백제 때부터는 이제 탑도 좀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 탑은 유명한 탑이죠. 미륵사지석 탑. 그리고 정림사지석 탑. 우리는 보통 탑을 알면은 그래 다 석탑이지 돌로 만든 탑이잖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나무로 탑을 많이 만들고 또 다른 나라 경우에는 뭐 중국 같은 경우나 인도 같은 경우 그냥 아까 말한 이런 전같이 흙을 구워서 만든 그런 모전 석탑이 아니지 그런 전탑 형식의 탑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석탑이라는 형식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만의 탑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은 가장 크면서도 가장 오래된 옛꽃장 한문으로 좀 썼습니다. 탑이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단어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도 좀 써주자면 탑을 그냥 이 위에 이렇게 톡톡톡 쌓아 올려서 탑이 아니고 굉장히 한국의 건축물 같이 지어요. 기둥을 짓고 그 위에 다시 지붕을 얹는 형식으로 기둥 올리고 지붕 올리고 기둥 올리고 지붕 올리고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거를 결구식이라고 합니다. 마치 건축처럼 만든다고 해서 이런 결구식으로 지어진
석탑을 시도를 한 것이 바로 이 미륵사지 석탑이고, 이때는 가장 오래됐다고 했잖아요. 처음 만들어 본 거라서 아직 뭔가 정돈이 조금 덜 된 모습이라면, 이때 정림사지 석탑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져요. 완성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석탑은 나중에 호류사, 일본에 또 영향을 줍니다. 이런 석탑은 한번 봐둘만 한 미적으로 이런 비례미나 구성미 같은 것이 굉장히 참고를 할 만하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입시미술의 영향도 있고 늘 똑같이 보고 그리고 뭔가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거를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는데, 석탑 양식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집도 아니고 실용적인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보고 구체적으로 뭐 사자상 같이 조각을 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례미, 이런 건축적인 요소만으로, 비례적인 요소만으로 좀 뭐랄까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 좀 봐둘만 한 문화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구려를 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고구려의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게 있었다고 한다면, 백제의 특징은 이미 불상을 하면서 적어줬어요. 인간적이고 친밀하다. 그래도 이게 헷갈릴 것 같으니까 여기에 자리가 있었으면 같이 쓰려고 하였으나 여기다가 같이 써볼까요? 선생님이 필기를 2번 하라고 했죠. 선생님이 한 번 할 때는 바로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할 땐 얘는 여기다 안 적으시면 되겠지요. 연필로 해놨으니까 여기 그냥 찍찍 그으시고, 그리고 백제의 특징은 부드러움. 그러니까 이 불상의 얼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강직하고 뭔가 준치적이고 했다면 부드럽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게 백제의 문화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 하나를 빼먹었구나. 기와가 여기서 이런 모습이었다면 백제 때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기와예요. 가운데 중심이 있고 연꽃이 8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판으로 이루어진 기와. 우리가 좀 익숙한 모양의 기와죠. 이런 모습의 기와가 등장한 것이 바로 백제 때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 7개가 그려지네. 이런 기와의 모양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이 선사시대, 삼국시대인데, 사실 문화재를 보여주려면 불상도 종류가 정말 많고 공예품도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은 이 정도만 보여준 이유는 이 정도라도 여기 있는 각각의 특징적인 것들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필로 정리한 걸 다시 볼펜으로 자기가 자기 스타일로 잘 정리를 할 때 이런 특징들을 선생님이 한 대로 하지 않아도 되고, 이 밑에 줄에 써도 되고, 뭐 부등호와 같은 기호를 사용을 하셔도 좋고, 칸의 형식이 완전 달라져도 좋고, 그래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는 동시에 그거를 이해하고 작성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성왕이라고 했는데 뭐 이 왕자를 왜 얘만 한문으로 쓴 거야? 라든가, 아니면 여기 화살표는 대체 무슨 의미야? 영향을 줬다는 의미인데 그냥 화살표를 예쁘게 그리는 데만 의미를 두지 마시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선생님이 여기다 이 표정을 왜 그렸었는지, 이 산은 여기 왜 그려졌었는지, 최대 최고라는 게 뭐의 최대 최고라는 거였는지 기억을 하시면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 강의의 굉장히 최고 장점은
왜 최대 최고인지가 기억이 안 나. 뭐가 최대고 뭐가 최고인지. 그러면은 다시 영상을 좀 돌려보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집중하는 거에 비해서 몰입도는 선생님이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지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그럴 때는 공부 방식을 좀 체계적으로 바꿔보는 게 좋은데 암기 과목을 공부할 때는 이런 방식이 좀 좋은 방법이다라고 추천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또 수업이 끝났다고 덮지 마시고 이거 강의를 듣는 시간은 말 그대로 그냥 들은 거야. 공부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정리를 가지고 자기 스타일로 이해를 하면서 작성을 하는 거. 그것도 그냥 글씨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였더라? 이거를 뱅크실에 갑자기 왜 얘기를 하셨더라? 이게 왜 써져 있지? 이 화살표는 무슨 의미지? 이거를 생각을 제대로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정말 자기 공부가 되고 자기 머리로 들어간다는 걸 이해를 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한국미술사를 배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한국미술사를 선생님이랑 쭉 훑으면서 공부하는 방식과 스타일을 그리고 정리하는 방식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됐길 바라고 우리는 다음 주가 아니죠. 이제 수요일에는 또 예운전 준비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가 많으셨고 이거 덮고 수고 많았다고 쉬지 말고 바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안녕.